바로 3부에서는 저희가 그 장관님들과 그리고 미래세대 분들이 함께 그 토크쇼를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종소기업 벤처부 장관님, 근황이랑 이야기 해주시면 소개도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김지수 그 사회자가 본인 소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먼저 하시죠. 네. 네. 저는 그 대한민국의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미래세대와 함께 대한민국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의 김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저는 요즘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선임 연구원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가서 열심히 했더니 거기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체류 기간이 약간 연장돼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잠깐 귀국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 행사를 그동안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 정병국 장관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 지금 장학금 받아서 쏘는 거냐고 했는데 쏘죠 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쏘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 그 드신 그 김밥 하고 그 무알콜 맥주 제가 쏜 거고요. 이 행사 끝나고 나서 인사동에 어디였죠? 노가리라는 데서 뒤풀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네, 시간 되시는 분 누구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정병국 우리 문화예술부 전 장관님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문화를 책임지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제가 사실은 이런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우리 박영선 장관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로 벌써 7년 차가 됐는데요. 그 청년정치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을 부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그 논의를 해서 야당에서는 이분을 한번 모셔주고 여당에서는 이분을 한번 모셔달라 하는데 이번 야당에서 그 현역 정치인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 박 장관님을 꼭 모셔줬으면 좋겠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 강의가 가능하냐라고 했더니만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거기에. 요 행사에 나보고 나오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코가 끼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 그 순수예술,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학 이 장르의 그 모든 그 예산 지원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하는 문화행정의 제1선 기관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미션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지금 미션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올해가 이제 50주년이 됐는데 1973년도에 생겼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1973년 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대예요. 그때는 우리가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군사독재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 누가 발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문예진흥기금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문예진흥기금이 2004년도에 5천억까지 모았어요. 그게 이제 영화관에 가거나 공연장에 가면은 몇 퍼센트를 그 문예진흥기금으로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왜 우리 동의 없이 임의로 걷냐 그래갖고 위헌 소송을 내가지고 졌어요 정부가. 그래가지고 그걸 더 이상 못 걷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4년 이후에는 그 돈을 원금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 문해진흥기금이 한 1,000억도 채 안 되는 기금을 갖게 돼서 거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을 갖고 쓰는 거죠. 근데 문화예술인들은 그 이것을 결산하고 또 예산을 쓰다 보니 조건이 붙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미션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 후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아까 ESG 경영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일환으로도 문화에 투자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으로 어떻게 해서 그 사회적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에 버금가는 그 기금을 마련하는가 그게 저의 지금 미션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현 대표님이 처음에 미션을 얘기해 주니까 많은 분들이 미션을 얘기해 주시는데 미션이 살아있는 세상을 저희가 꿈꿉니다. 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또 모아주셨네요. 예. 저희 질문 들어온 게 많은데 이거 좀 제가 하나씩 두 분한테 물어보는 게 되게 많나요? 네, 와.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재밌는 건 뒤에 들어야 되니까 저희 JJ님께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JJ님의 그 블록체인 우리나라 그 최초의 미디어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들이 언제쯤 이렇게 주류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 행사를 한 이유도 어떤 기획 의도가 있었냐면은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인공지능 나온다 그러고 블록체인 기술 무슨 비트코인도 있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뭐 그걸로 돈도 벌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사기도 쳤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급격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변화가 우리 주변의 우리 삶,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포럼 자체도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이긴 합니다만 질문을 주셨으니까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블록체인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상호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아까 이 분야는 뭐 유 대표님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긴 한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학습을 시키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학습을 시킬 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데이터인지 가짜로 만든 데이터인지를 검증하는 기술로 이제 블록체인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상용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작동하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화폐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어떤 경제 생활이나 금융 생활을 바꾸는 그런 큰 혁신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시기는 굉장히 빨리 당겨져 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투기적으로 이거 사두면 언제 가격이 올라요? 뭐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그런 접근을 하시면은 이제 제가 답드리기는 어렵고 굉장히 우리 주변에 바짝 다가와 있다. 그러면은 10년 후쯤에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가격이 얼마나 돼 있을까? 그거는 뭐 지금은 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조금씩 그런 거를 관심을 가지시고 큰 돈 말고 적은 돈을 투자를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비트코인 경우에는 큰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희 블록미디어가 쓰는 기사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은 그런 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일부에서 유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주체적인 생각을 하시게 될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도
제대로 된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꾸 이제 관심 많이 가지고 저한테 엄청 많은 그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네요. 제가 이분들 질문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먼저 말씀 많이 안 해주시는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두 분이 만약에 이제 이분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는 문화와 결국 스타트업 경제다. 근데 이 두 분께서 어쨌든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또 스타트업 쪽에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역임하셨으니 지금 이 시대에 AI 시대가 있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그 두 분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시라면은 그 정병국 장관님은 어떤 첫 번째 문화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그거고요. 두 번째는 박영선 장관님께도 만약에 박영선 장관님이 대통령이라면은 무엇이 첫 번째 스타트업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의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50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0년 전에 못 먹고 못 살 때 먹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문화진흥을 하겠다라고 했던 의지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을 소리를 듣게끔 만든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화진흥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했던 부분은 당연히 대중예술, 콘텐츠 산업 쪽이 아니라 순수예술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년 예산이 3,8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700억이 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6세부터 6세 이상은 1년에 문화누리카드를 11만 원짜리를 줍니다. 그게 이제 나가는 게 2,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이 문화 부의 예산 구조를 보면 문화 콘텐츠 산업 쪽에 지원액이 1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쪽은 산업이고 사업이에요. 그건 돈이 되는 분야거든요. 실질적으로 올 해외 수출 액을 보면은 가전제품,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세계 탑이잖아요. 삼성이나 LG나 TV나 뭐 냉장고나 세탁기나 모든 부분들이 총액보다 문화 콘텐츠 산업 쪽의 수출액이 지금 더 많아요. 이 정도로 문화 콘텐츠 산업 쪽이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정자들은 문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은 우선적으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 나는 데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갑니다. 돈이 되니까 누구나가 다 돈 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돌아가죠. 그러나 순수 예술 쪽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느 선진국도 수지를 맞추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순수 예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 이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강국 소리를 듣는 것이 지속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열악한 이런 조건 속에서 지금 우리 순수예술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향유라고 하는 거는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거꾸로 할 거예요. 순수예술 쪽에 1조 4천억 투입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쪽에 최소한의 인큐베이팅 정도의 지원만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꾸로 발상의 전환 박영선 장관님. 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회사 형태, 사업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Public Benefit Corporation이라고요. 그러니까 민간과 관이 함께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퍼블릭,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베네핏, 이익을 내도 되는 거죠. 아까 뉴웨이즈가 비영리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 중간 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버드와 MIT가 있는 보스턴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IT가 투자를 하고 또 캠브리지 C가 투자를 하고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센트럴랩, 그러니까 바이오의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가 잘 돼 있는 보스턴의 그 센트럴랩이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MIT에서 땅을 주고 캠브리지시에서 건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민간이 자본을 대서 어떤 이제 그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투자를 한 민간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빅파마들입니다. 아주 뭐라 그러죠? 저기 파이자나 뭐 하여튼 그런데 이 회사들이 거기다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최첨단 기계들을 그 빌딩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실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형태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중기부 장관하고 지금 지금 카이스트 홀딩스에 오늘 뒷풀이 쏘신다고 저하고 같이 쏘신다고 했던 차 대표가 이제 애를 많이 써가지고 송도에 이거 비슷한 형태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것이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태의 어떤 그 퍼블릭 베네핏 코퍼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런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형태의 그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픽업해주고 누군가가 또 딜리버링해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을 스타트업과 벤처를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고 이렇게 오래 해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두 분은 양당에서 어쨌든 4호선 진짜 다선하시면서 원내대표도 하시고 뭐 되게 많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행정부 가셔서 장관도 하시고 지금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 장관님은 청년정치학교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장관님도 이제 미래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미래 전략 같은 것들을 같이 함께 지금 보스턴에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더 초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뉴에이지 질문이 되게 많네요. 두 분 뉴에이지의 길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마주치는 큰 벽은 각 당의 공천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안 그래도 폐쇄적인 공천 과정이 문제인 상황에서 정치인이 공천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박혜민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양당에 오래 몸 담아 오셨던 두 분께 실제 당은 이러한 시도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1타 쌍피가 3명을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먼저 뉴에이 대표님. 사실 공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시스템 없는 시스템처럼 공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는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 시스템 안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구분해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을 결정하는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젊은 정치인들이 어떤 경쟁력과 혹은 공천 권한을 가진 분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정도의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저희는 조금 주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량과 인재로서 탁월한 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정당 안에서 소구할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향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찾았던 방법이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2030 유권자와 연결해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그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까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역 안에서 정당이 실제로 젊은 당원들 혹은 젊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유권자, 특히 2040 유권자 그룹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젊은 정치인, 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과 대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등장한다면 정당 역시도 새로운 영향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유권자층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젊은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독보적인 포지셔닝과 힘을 연결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박혜민 대표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공동 작업도 시도를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시잖아요. 그 요인은 너무 제가 정치를 했던 제가 환멸감을 느끼니까 여러분들이야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이 정당 구조가 아니고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제 기능들을 못하니까 뉴웨이저와 같은, 그러니까 이 운수회사로 얘기하면은 우버 택시가 생긴 거예요. 우버 정당이 생긴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 패거리죠. 패거리 그냥 자기들 진영에 따라서 같은 정당 내에서도 패가 있잖아요. 누구 파 누구 파, 누구 패 누구 패. 이 패거리 싸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진 정치인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끼어들려고 하면 어느 패거리에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 정치인은 아닐 거예요. 젊은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인일 수 없다. 전 기존의 각 정당의 젊은 정치인들을 보면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발달이 되어 있어요. 줄 서는데 굉장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기성 정치인들은 그런 젊은 정치인들을 자기들의 전위대로 쓰고 있고, 이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게 청년 정치 학교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네들이 정당판에 들어가 가지고 저항을 하더라도 또 다른 패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지금 정당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당, 가칭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안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청년정치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한 학기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기본 기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정당 구조가 중앙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당의 당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당도 당의 당론이라고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당론들은 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껏 나가봐야 의총회를 거친 것이 기껏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이 당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당직을 맡고 있지 않으면 당론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입당은 하지만 종이 당원일 뿐인 거예요. 입당 원서를 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요인은 뭐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일단은 내가 지구당 위원장이에요. 우리 당원들을 풀어가지고 입당 원서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제출하는 순간 크로즈가 됩니다. 내가 그 사본을 만들어 놓지를 않으면 그 당원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구당 위원장이 바뀌잖아요. 당협위원장이 바뀌면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지구당에 있는 당원들이 누군지 알 턱이 없는 거예요. 다 빼낸 거는 다 편법으로 빼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당대표고 그걸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권한이 그만큼 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거나 이용을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앙 서버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했는데 마침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중앙 그 집중화되어 있던 장부를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이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중앙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당 대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 대표가 제가 한나라당 때 사무총장을 해봤는데 그 정부에서 정당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 70%는 당 사무처 요원들의 월급, 당사 운영하는 비용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전혀 그 소속원들이 정당 활동을 하는데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의 또 70%는 정당 대표의 밥값, 꽃값으로 나가요.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를 할 때는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돈을 써가면서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기가 대표하는 임기 중에 그 자료들을 이용을 하고 자기 파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면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당사를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고 사무처가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스마트폰에 그 웹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당 보조금은 제가 이제 가설을 해놓은 거는 70%는 당원이 쓸 수 있게끔 지구당에 내려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직접 내려줄 수가 없어요. 할당을 해주는 거죠. 지구당별로. 그렇게 되고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한 지구당이 2천만 원씩 할당이 됐다. 2천만 원어치 토큰을 주는 거죠. 토큰을 지급해 토큰을 지구당 위원장은 그 토큰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에 참여했던 토큰 몇 개를 준다거나 좋은 정책 제안을 하고 채택이 됐으면 토큰을 몇 개를 준다거나 이러면은 어떤 젊은 정치인도 열심히 가서 정당 활동을 내가 원하는 정당에 가서 활동을 하면 토큰이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한 기록이 다 남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열심히만 일을 하면은 내가 이제 기초의원 나가겠다. 그러면 경선을 할 때에 기존의 토큰을 몇 개를 갖고 있냐를 가지고 한 7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30%를 반영하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열심히 자기가 정당 활동을 지역 활동을 하면은 저절로 되는 거죠. 줄 서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장난 놀 수가 있잖아요. 그 지구당 위원장이 이제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당원이 열심히 토큰을 모았는데 토큰은 못 쓰는 거죠. 개별적으로 점수는 받지만 그 대신 그 토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한테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A 지구당이 2,000개 받았고 B 지구당이 2,000개를 받았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그 이제 공천을 하려고 그걸 개수를 세어보니까 A 지구당에는 1,500개밖에 안 남고 B 지구당 2,500개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승자가 되고 여기는 이제 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불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당 중심의 정당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오세훈 입법을 제가 이제 기한을 제가 했고 제가 대표 발의자인데 결국 이제 오세훈 의원이 초선 때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 직접 저하고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 마무리를 하면서 오세훈 입법이 됐는데 지금의 선거 공영제를 그 안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때 이제 그걸 만들 때에 지구당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편법이에요. 현행법상에 지구당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연락사무소, 후원회 사무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안 뒀더니 정병국 다음 주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여주 양평이라서 지역구를 뒀어요. 근데 지역구를 한 달이 가도 한 번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개발한 웹을 가지고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없애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지를 하는데 한 군데 보통 500~600만 원이 들어가요. 사무실 유지를 하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청년 정치인들은 지구당을 준들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해서 웹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청년이 지구당을 맡게 되면은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하면서도 지구당을 온라인상으로 다 관리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꼭 오프라인상에서 미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주말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어느 정당에 계속 제가 기존 정당들한테 얘기를 해요. 씨알도 안 맥혀요. 그럼 왜? 이렇게 되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나 그 기성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유 웨이저한테 줄 테니까 활용을 해서 아예 정당을 만드세요. 네, 장훈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정 장관님이 연구를 참 많이 하셨네요. 저하고 굉장히 그런데 생각도 비슷하고 제가 발표했던 올 4월 달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제 제가 포럼을 하는 게 저의 그 옵션, 그러니까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AI in Politics라는 주제로 포럼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 유호연 대표가 디스커선트로 왔었었는데요. 이게 그 하버드 크림슨에도 보도가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만큼 이제 그 하버드 학생들도 AI in Politics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발표를 했냐면 Liquid Democracy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정병국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AI를 활용을 해서 모든 사람이 투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대표나 아니면 집권 여당 같으면 용산이나 뭐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공천되는 사람 그런 식의 공천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차단하고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그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도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AI와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후보를 뽑자. 그리고 그 후보를 뽑은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꼭 뭐 정당에 후보가 한 명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수한 사람이면 같은 당끼리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만약에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에서 후보가 별 볼 일 없으면 그 당은 국민들이 뭐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었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법을 2번이나 발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다 통과가 안 됐죠. 근데 그때 통과가 안 됐을 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논리가 뭐였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선거를 2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투표를 하려면 예비 선거를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선거를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드냐? 380억 그 당시에. 근데 사실은 그 380억을 써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가려면 이 공천제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이 패거리 정치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제도의 이 낙후성이 대한민국 정치의 낙후성이고 대한민국이 각 분야에 다 잘하고 있는데 제일 뒤처진 부분이 바로 이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바꾸는 일을 우리 뉴웨이즈가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포럼 10년 후 여기서도 좀 이 문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이제 지금 박 장관님이나 정 장관님 말씀하신 그게 사실은 이제 논문도 쓰셨다고 하니까요. 이론적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 이제 저는 이제 기자로서 저널리즘적으로 이걸 보면은 요한 대표님도 그런 아마 그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기득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면은 그 조직이나 사회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런 걸 파고 들어가요.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거에 이제 기술을 쓰도록 돼 있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 그런 기술적인 연구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두 분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리퀴드 데모크라시나 블록체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호원 대표님이 하시는 이 옥스폴리틱스도 그 여론조사를 그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리퀴드 데모크라시도 실제로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해봤거든요. 저희 회사하고 저희 블록미디어하고 요원 대표님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법을 간단한 가상의 법도 한번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투표를 할 때 지금은 이제 패거리 뭐 이런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아주 목소리 큰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자기 의사를 얘기하지 않고 조용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투표의장으로 끌어내기 딱 좋은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사를 아주 순식간에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잘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혁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 장관님 다 지금 밖에 계시긴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좀 다시 그런 걸 좀 만드실 수 있는 위치에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공천 시스템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미국에 또 이제 이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은 당 대표가 없대요.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없습니다. 네, 당 대표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 공천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고 그냥 시민들한테 선택 받아야지 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좀 또 패거리 정치가 무너질 수 있는 게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장관님 두 분과 우리 블록 미디어 대표님께서 말하는 거 보면서 느꼈고요. 그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저희 아까 뉴에이지 대표님의 그 발표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걸 제가 조금 섞어서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한 뉴에이지 대표님께 2개 정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좀 또 미션 본질이 나오네요. 뉴에이지 박혜민 대표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서비스를 좀 더 롱텀 지금 이게 10년 후 포럼이니까 10년 후 이렇게 진행할 때 서비스의 철학과 로드맵 그러니까 철학과 원칙은 무엇인지 조금 물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박혜민 대표님이 결국 아까 보니까 6개, 7개 정당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데 정당과 협업을 할 때 그리고 시작할 때 소통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 벽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2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쉬운 질문부터 답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더 쉬운데요. 할 말이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정당이랑 업무 협약을 맺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정당 내 인재팀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당에 인재를 성장시키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업무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저는 당연히 정당의 인재팀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정당과 협약을 했는데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책임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어떤 분과 파트너로 논의를 하면 될까요? 인재 영입위원회든 아니면 인재팀이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팀이 존재하지 않아서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당의 경우에는 업무 협약 맺자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은 실질적인 업무 파트너를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 없다. 그럼 저희도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보여주기식은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관성 있게 무언가 변화하겠다는 의지는 조직의 시스템과 자원이 얼마나 배분되었는가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지속 가능하게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모여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존하는 정당 중에 그게 구축되어 있는 분들은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정당에서 만났을 때 뭐부터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규칙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이 분배되어서 팀을 꾸리고 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인재팀부터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뉴에이즈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일을 관두고 갭이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 가장 큰 질문은 다양한 개인들을 연결해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의 자본이나 권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변환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변화시킬 때 모델이 결코 그 개인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였어요. 옛날의 시민운동은 개인 시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었다면 이제 개인들은 결코 자신의 자아를 변화시키면서까지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변화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로 보여질 것인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정체성으로 연결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소비 참여와도 유사한 모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되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감소된 자아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아이덴티티인지에 따라서 참여를 결정하는 개인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합의된 공동의 합의가 안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조직 모델이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출발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뉴에이즈가 선택했던 방식은 우리의 영향력을 모아서 더 나은 의사결정권자 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근데 이걸 각자의 의제나 정체성에 따라서 첨예하게 갈등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라운드 룰로 공동의 합의를 먼저 설정하고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체성으로서 아까 세계관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너가 이래야 해 라고 하면 절대 참여하지 않고 당신이 어떤 정체성 혹은 어떤 캐릭터, 어떤 주체적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참여가 가능해질 때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뉴에이즈를 후원하고 계신 분들한테 뉴에이즈 왜 후원하시냐고 여쭤보고 정치 곱하기 자기 키워드를 붙여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치 미래세대, 정치 제철 음식, 정치 음악 정말 다양한 게 나와요. 그리고 정말 이념이나 정당 지지도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과 다양한 욕구들이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했을 때 뉴에이즈가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건 저희가 캐스팅 매니저라고 하는 역할을 정체성을 드리고 캐스팅 매니저의 직업 윤리라고 하는 그라운드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변화를 고민하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왔을 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정치인의 부족함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리 안의 성공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9가지를 같이 합의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점치인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채용 공고도 같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직업을 마주할 때마다 기본 요건도 보지만 어떤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로 하는 우대 요건은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뽑고 싶은 점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합의를 그라운드를 만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기도 해요. 그 공동의 합의를 만든다는 게 어떤 면에서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앞서서 발표드릴 때 계속 시스템,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더 잘 키우지?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시스템의 어떤 문화나 감정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뉴에이즈를 시작할 때 저는 정치를 굉장히 실망하고 막 답답해하고 막 이래서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결국에는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 2030 유권자분들한테 계속 말 거는 건 결국에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고서는 이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가꾸고 싶은 커뮤니티, 애정을 가지고 응원하고 싶은 커뮤니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이 뉴에이즈에 참여한다고 해서 굉장히 하나의 단일한 사람으로서 보지 않고 각자의 욕망과 욕구, 하지만 하나의 공동의 목표인 더 많은 점치인을 등장시키자는 것에 합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커뮤니티를 키워나가는 감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뉴에이즈를 계속 지속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정체성이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저희가 앞서 소개드렸던 솔루션의 로드맵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저희는 의사결정권자가 다양해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이 다양해지길 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양해지길 원합니다.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젊다고 해서 다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권력이 창출되는 모델 자체가 하나의 모델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도전을 쉽게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힘을 얻는 방식이 앞서 두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서 저도 되게 많이 공감되고, 이제 저렇게 언어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배우면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승인한 힘들이야말로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즈는 도전을 쉽게 성장을 다르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누구나 정치를 결심하면 계속해서 정치를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했던 나답게 정치하고 싶었던 모습을 그냥 낭만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뉴에이즈를 저희가 지방선거 프로젝트까지 딱 끝내고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치를 더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구성원들이랑 같이 합의했던 건 그래, 우리 점치인 인재풀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거를 적어도 최소 2030년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의지하고 싶게 만들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과 애정으로 쌓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팀 내부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대표님이 하면은 얘기면 별로 다들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우리 낭만을 잃지 말고 이기자,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코 지는 모델을 만들지 않되 그 이기기 위해서 낭만을 잃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에이즈의 좀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의 느낌.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미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질문을 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치인들이, 여기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배우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을 키우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의제를 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실험을 두 분이 되게 많이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입장에서 야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박영수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 장관께서는 국힘은 이 통합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미션 자체가 문제 해결하고 더 좋은 국가를 만들고 이런 다양성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미션을 위해서 양 당이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 그게 그 두 분의 대표로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2분 3분 정도만. 예. 저는 지금 국힘이 아니고요. 지금 저는 정당을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변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청년정치학교를 7년째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치학교를 제가 바른정당 당대표 때 만들었어요. 그 당 소속되어 있는 산하 기관으로 만들었지만 그 당시부터도 커리큘럼을 같이 중립적으로 짰고 그 학생을 선발을 할 때에도 어느 정당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이 정치는 같이 하는 거지. 어떤 고론 지향하는 고론 같을 수가 있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보수적 시각에서 또는 진보적 시각에서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그리고 내가 여기 접근하는데 난 보수적 방법으로 가는 게 나한테 맞아. 진보적 그 접근 방법이 나한테 맞아. 그럼 그걸 선택해서 가라. 그러지만은 그렇게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청년정치학교 그러면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올 줄을 알았는데 70%가 아니에요. 그 30% 정도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럼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정치더라. 그런데 정치에 대는 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어느 과정에서도 시민 정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정치가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러던 중에 이 과정이 생겨서 왔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걸 강화를 했고 이제 뭐 보수 대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걸 주도를 했지만은 제가 그거를 당에다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별도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7명을 배출을 했는데 9명 출마를 해서 7명이 당선이 됐는데 그 중에는 민주당도 있고 국힘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정치학회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거는 지금 왜 패거리 정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주장만 하는 거죠.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당은 야당을 인정을 하고 야당은 여당을 인정을 해야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여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역지사지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당도 야당을 해봤고 야당도 여당을 해봤고 그런데 요즘에 가장 많이 횡행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유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덕목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점서부터 정치는 시작이 되는 거다.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앞에 강연에서도 다원화되어 있고 욕구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수용해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럼 정치를 하려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같은 당 내에서도 밥 한 번 먹으면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패거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든 야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치하지 마라.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병국 장관님이나 저나 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자리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포럼인데 아까 그 강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겪고 이제 다양화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화를 대표하는 세력과 민주화를 대표하는 세력이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그 역할을 저는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로 판이 바뀌는 이 세계에서는 저는 아까 자아 실현, 즉 개인의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이제 이 시대를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국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인 거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이 개인 국가주의 시대에 그럼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 또 새로운 발상, 그리고 새로운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32,000불 국민소득이 좀 이제 떨어졌던데요. 32,000불의 이 선진국 대열에서 다시 저는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진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그 추격 국가는 해봤지만 선도 국가는 지금까지 못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이 추동력을 저는 이 새로운 정치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던 그런 어떤 산업화의 1차,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4차 산업혁명,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이 디지털이 이제 인공지능화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정치가 저렇게 낙후돼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 2030 세대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판이 바뀌는 여기에 새로운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요. 이제 암기를 통해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생성형 AI 챗GPT가 나옴으로써 이 암기력은 인간이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은 암기 위주식의 교육이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던 것이 바로 그 분야였죠. 근데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입니다. 교육도 위기이고 경제도 위기입니다. 반도체 위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경제의 25%를 차지하던 이 분야를 앞으로 21세기 이 생성형 AI 시대에 새로운 반도체의 그 제국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좀 시간이 저희가 예상하신 것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주신 여기 분 중에서 이제 기후 위기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이제 뭐랄까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세션마다 이게 오늘은 그 이제 AI지만 그 다음 순서로 넘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오늘 나 꼭 이거 질문해야 되겠다. 예, 아무거나 좋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옥소 폴리틱스 유호현 대표님의 책 옥소 플레이북을 출간한 봄바람 스토리텔링 컴퍼니 봄바람 대표 김상아입니다. 저는 질문 아니고 정보인데요. 오늘 미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션으로 일하기, 그리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어떤 미래 조직의 기업 문화와 또 위계가 아닌 역할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이 유호영 대표님이 아까 충분히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었는데 그게 이 옥소 플레이북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치 학교에서 교재로도 쓰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으면 좋았겠는데 안 갖고 와서 이 말씀 안 드리고 가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미션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오늘 우리 장관님 미국에서 오셨고 두 분 그리고 미래세대 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미국 정치도 협력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끝과 맨 끝 트럼프,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끝에 있는 오카시아 코르테즈, 이런 분들 사이에 그 프로블럼 솔빙 커커스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이 중간에 이제 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계속 해결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10년 후 포럼을 보면서 10년 후에는 미래세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여기서 나와서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은 AI 분야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10년 후를 생각하려면은 AI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미중관계 등 여러 이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기후 위기도 그렇고 다음번에는 더 이제 준비된 모습, 그리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